선희 씨, 그만두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제 며느리가 여기서 일할 거니까요.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시어머니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를 해고하셨다. 그만두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제 며느리가 여기서 일할 거니까요. 나는 그 길로 친정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경찰차 2대가 와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체포했다. 결혼 이틀째 아침,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아직 낯설게 느껴지던 때였다. 부엌 쪽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향긋한 웨딩드레스의 향이 채 가시지 않은 옷으로 갈아입고 막 내려가 도우려던 참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다. 선희 씨, 그만둬도 돼요. 이제부터는 내 며느리가 있으니 뭐 하러 남한테 돈을 주겠어요. 나는 계단 중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휩쌌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척들 앞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이제 이 집에 새 딸이 생겼다고 말하던 그 달콤한 말들은 온데간지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따뜻함은 없었다. 새 며느리에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선희 이모님이 낡은 천가방을 든 채 벽 한 구석에 몰려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랫동안 꾸중을 들은 사람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거칠게 내던지더니 나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입사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했다. 시아버지, 내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보는 바로 앞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집은 놀고 먹는 며느리는 안 키운다.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 모실 줄 알아야지 장식품으로 있으려고 해.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는 내게 할 일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듯이 그녀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시간대별 업무를 읊었다.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집 청소해. 점심때는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저녁에는 친척들 오실 때 대비해서 저녁상 차리고. 이 집은 손님이 자주 오니까 며느리가 일머리가 없으면 안 돼. 그때 가서 나 원망하지 마라. 말을 마친 그녀는 비릿한 미소까지 지었다. 입꼬리가 씁쓸하게 휘어졌다. 어디 좋은 집안 딸이면 부지런히 일해야지 앉아서 대접받을 생각이나 하고 내 온몸을 차갑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뿐만이 아니었다. 남편 민준의 반응이었다. 그는 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돌아보며 그가 적어도 상식적인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무미건조한 투로 대답할 뿐이었다. 엄마가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렇지 다 널 위한 거야. 네가 이 집 생활에 빨리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지.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이 순간적인 분노 폭발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니, 이건 잘 짜인 각본이었다. 아마 그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렸을 것이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결혼식이 끝나고 내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정식으로 들어온 순간 그들은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가사도우미 대용인가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소름 끼치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여유롭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니? 좋은 며느리라면 당연히 가사도우미보다 일을 더 잘해야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명망 있는 집안의 며느리라는 신분까지 줬는데 뭘 더 바래. 몇 초간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안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차를 마시고 계셨고
민주는 핸드폰을 보며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동생 가은은 엄마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새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아,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 며느리가 여왕 대접받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며 문득 내가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깊이 고개 숙일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결혼 이틀째부터 나를 꺾어놓아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아까 그 앞치마를 집어 내 가슴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거친지 앞치마의 고리가 내 손을 긁었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꽂혔다. 부엌으로 가. 곧 시댁 쪽 친척 12분이 새 며느리 보러 오실 테니까 제대로 해. 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나는 내 손에 들린 앞치마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욕이었고 나를 새 신부에서 온 가족을 위한 무료 하인으로 바꾸려는 낙인이었다. 나는 그 앞치마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곧장 내 방으로 걸어 올라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똑똑히 들렸다. 어딜 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옷장을 열고 결혼식 후에 미처 정리하지도 못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과 지갑, 핸드폰, 충전기를 챙겨 넣었다. 결혼 예물이었던 귀걸이를 빼서 가방 안에 가지런히 두었다. 모든 동작은 느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그제야 당황하며 일어서서 나를 막으려 했다. 지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문제 있으면 대화로 풀자. 하지만 그의 손아귀 힘은 아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남편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앞에서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말했다. 이 집에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미안하지만 전 그 자리에 지원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경노했다. 그녀는 대문을 똑바로 가리키며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감히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집안은 결혼 이틀 만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나는 뒤돌아 그녀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마 그녀 인생에서 그렇게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모든 단어는 못을 박듯 명확했다. 며느리로서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집안의 하녀가 되는 건 사양하겠어요. 말을 마친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과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속삭임, 그리고 짜증 섞인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그들은 내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는 첫걸음부터 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나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 여기며 분노에 차 있을 때 경찰차 2대가 그들의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선희 이모님과 한 수사관 옆에 서 있었다. 대문이 열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낭독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소리 없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어제 그녀가 쫓아낸 사람이 단순히 하녀가 아니었으며 내가 떠난 것이 나약하거나 토라져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그 집을 떠난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시댁 대문 앞에 멈춰선 경찰차 2대를 보고 최 여사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민준의 당황한 눈빛을 보니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과거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람들은 가면이 찢겨나갈 때 비로소 과거의 모든 작은 단서들을 기억해내고 모든 징후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 긴장된 아침에 한가운데 서서 나는 민준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내가 얼마나 그를 믿었고 마음을 열었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결혼에 발을 들였는지를 기억해냈다. 내 이름은 박지은. 나는 소비재 유통회사의 법무팀에서 일한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도 대단한 인맥이 있지도 않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내게 한 가지를 가르치셨다. 정직하게 살아라. 누구도 내 얼굴에 대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래서 내 성격은 꽤 직설적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약속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일한다면 삶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회사와의 공급 계약 관련 회의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에 대한 첫인상은 말이 신중하고 옷차림이 단정하며 내가 만나본 다른 많은 남자들처럼 재산이나 인맥을 과시하지 않는 남자였다. 논의 중에 그는 말을 끊지도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이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지은 씨 측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장기적인 협력은 처음부터 명확해야죠와 같은 안정감을 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 후 그는 적극적으로 내게 다시 연락해왔다. 처음에는 서류 관련 세부 사항을 묻는 것이었지만 점차 가볍고 적절하며 과하지 않은 메시지로 변해갔다. 나는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민준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다. 그는 공격적이지도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남발하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다. 내가 야근할 때 그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내가 바빠서 저녁을 거를 때면 딱 맞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 끝나면 연락해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거라도 사다 줄게요. 나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 교류가 잦아질수록 그는 나처럼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한 여성이 믿기 쉬운 타입의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종종 안정감을 주는 말을 했다. 그는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주방일 잘하는 아내는 필요 없어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남편에게 계산적이지 않은 동반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우리의 관계가 진지해졌을 때 그는 나를 가족에게 소개했다. 그날이 내가 최 여사를 처음 만난 날이었다. 겉모습만 보면 훗날 내 가슴에 앞치마를 밀어붙일 여자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미소와 말투가 아주 상냥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아가,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해. 나는 네가 민준이랑 화목하게만 지내면 돼. 그 외에는 이 집 별다른 규칙 없어. 그녀가 미소 짓는 방식, 내게 반찬을 집어주는 방식, 심지어 남편에게 우리 새 며느리 될 나이, 인상이 참 선하네요라고 말하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이 한때 내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시아버지 되실 김 사장님은 더 과묵하셨다.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으셨다. 그저 관찰하실 뿐이었다. 가끔 내 직업과 가족에 대해 한두 가지 물으셨다. 그의 시선은 내가 아주 꼼꼼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그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집에는 이미 선희 이모님이라는 가사도우미가 일하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내 인상은 조용하고 마른 여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최 여사가 부를 때마다 그녀는 항상 깜짝 놀라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잠시 눈여겨보았지만 오래 일하다 보니 주인에게 겁을 먹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어떤 시선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숙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몇 번 방문한 후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후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들리게 말했다.
신혼인데 바로 분가하면 외롭잖아. 당분간은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집안 분위기도 익히고 시끌벅적하게 지내자.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되지. 민준도 어머니를 거들었다. 그는 내게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겉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여도 같이 살아보면 마음은 착하신 거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누가 있으면 더 좋잖아. 그 설득에 나는 동의했다. 결혼을 앞두고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성대하게 준비했다. 최 여사는 심지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는 학벌도 좋고 말도 예의 바르고 보아하니 아주 법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다고 칭찬할 뿐이었다. 심지어 나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 세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다. 시아버지는 내가 어떤 서류를 다루는지, 계약서를 처리하는 데 익숙한지, 회사의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장난처럼 말을 거들었다. 이렇게 똑똑한 애는 서류 같은 거 금방 읽겠네. 민준도 몇 번 반농담으로 말했다. 나중에 내가 내 아내가 되면 이 집 서류 문제는 걱정 없겠다. 그때 나는 그저 웃었다. 그들이 내 직업에 대해 궁금해한다고만 생각했다. 그 관심이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계산의 일부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그 결혼에 발을 들였다. 좋은 남편을 얻었고 규칙은 있지만 나쁘지는 않은 가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믿었었다. 그리고 아마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반짝이는 껍질이 벗겨졌을 때 그 안이 작은 균열 몇 개가 아니라 기초부터 썩어버린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기억을 더듬을수록 결혼 이틀째 아침에 일어난 일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이미 이전부터 조용히 나타났던 수많은 징후들의 가장 명백한 결과일 뿐이었다. 작지만 독성이 강하고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그런 징후들. 아직 알아가는 단계였을 때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민준의 집에 몇 번 방문한 후 나는 그의 어머니가 이상한 화법을 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싫은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농담이나 시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모든 문장에 가시가 돋친 화법을 선택했다. 한 번은 친척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쌀 씻는 법이나 채소 다듬는 법은 모르겠지, 응? 식탁에 있던 모두가 가벼운 농담인 양 웃었다. 나도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조용해졌다. 다른 때에 내가 민준과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근처에서 과일을 깎던 최 여사가 바로 끼어들었다. 여자는 졸업장이 아니라 부엌에서 평가받는 거야. 그 순간 분위기는 바로 바뀌었다. 그녀의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바늘 같았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주는 서둘러 미소 지으며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냥 농담하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항상 나를 진정시키려는 그의 방식 때문에 나는 몇 번이고 억지로 양보해야 했다. 민준의 동생 가은은 스타일이 달랐다. 어머니가 은근히 비꼬는 편이라면 가은은 아주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종종 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본 뒤 아기의 찬 말들을 던졌다. 새언니 일만 계속할 거예요? 그럼 남편은 누가 챙겨요? 다른 날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혼한 여자가 아직도 일에 너무 미쳐 있는 건 집안 망치는 지름길인데. 나는 그저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부터 딸까지 그들은 이미 내 직업, 독립성,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똑같은 지점을 공격하고 있었다. 방문이 잦아질수록 나는 그 집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돈다는 것을 더욱 느꼈다. 그들은 예의와 법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바로 수년간 일해온 가사도우미 선희 이모님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걸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숨을 너무 크게 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듯이. 한 번은 내가 직접 그녀가 차를 내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단지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바로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은 키우지 않아. 선희 이모님은 바로 깊이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떨렸으며 서둘러 쟁반을 내려놓고 몇 번이고 사과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매우 불편함을 느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가정은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날 나는 우연히 시아버지의 서재를 지나갔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작은 틈이 남아 있었다. 나는 흘긋 쳐다보았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 더미와 몇 개의 회사 도장, 그리고 방구석에는 아직 상표가 붙지 않은 영양제 제품 포장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김 사장님이 나와서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는 나를 몇 초간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사업상의 일이야. 여자는 끼어들 필요 없어. 그의 그토록 빠르고 방어적인 반응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선희 이모님에게서 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뒤뜰에서 부엌으로 걸어갈 때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평소처럼 숙여져 있었지만 입은 아주 작게 속삭였다. 너무 작아서 가까이 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듣지 못했을 것이다. 아가씨, 뭐든 읽어보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나는 놀라서 물어보려고 돌아섰지만 그녀는 이미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뭐든 서명하지 마세요. 왜 그녀는 내게 경고했을까? 그렇게 조용한 가사도우미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결혼 며칠 전 내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날 시어머니는 나를 거실로 불러 서류 뭉치를 주며 그것은 단지 주민등록 서류와 결혼 후 몇 가지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이 빨랐고 결혼 준비로 바쁘다며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받았다. 흘긋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몇몇 양식은 일반적인 주민등록 서류와 달랐다. 제목은 매우 일반적이었고 내용은 모호했다. 나는 바로 그것을 닫고 미소 지으며 돌려주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집에 가져가서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바로 사라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실망이 아니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막혔을 때의 짜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가볍게 말했다. 그래, 너는 꼼꼼해야지.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민준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짜증이 가득했다. 그 애 법무팀에서 일해서 그런지 까다로워. 우리가 가장 신뢰를 얻었을 때 적절한 시간을 찾아야 해.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더 듣기도 전에 그들 둘은 내 존재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다. 내가 나타나자 민주는 재빨리 나를 껴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 지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따라 웃었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을 취소할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나를 더 경계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며느리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순종하고 많이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를. 결혼 전에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교환하는 행동, 말, 그리고 눈빛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켜볼수록 그들이 보여주는 존경받는 가족의 이미지는 얇은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그 뒤에는 통제, 계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쓰는 비밀이 있었다. 결혼식이 막 끝났다. 손님들이 아직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앉아 모든 축의금 봉투와 예물, 귀중한 선물들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하나씩 열어 돈을 세고 보석 상자를 정리하며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이건 엄마가 보관할게. 젊은 애들이 큰 돈 쥐고 있으면 괜히 딴짓이나 하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준이 끼어들었다. 네, 엄마가 갖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죠. 그 나중에라는 말이 간단하게 들렸지만 나는 싫었다. 축의금과 결혼 선물은 우리 두 사람의 문제였다. 논의하고 싶다면 명확해야지. 갑자기 빼앗기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 더미와 시어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내가 얼마나 쉽게 압박당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그들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그날 밤은 우리 부부의 첫날 밤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 우리 방문이 노크되었다. 시어머니가 밖에 서 있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령조였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친척들 많이 계시니까. 내려와서 인사드리고 차도 내와야지. 새 며느리가 늦잠 자면 법도 모른다고 욕먹어. 그녀는 심지어 아주 사소하지만 짜증나는 몇 가지 규칙을 덧붙였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내려가자마자 나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선희 이모님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물 한 잔 마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이것저것 가리키며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마치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가 채소를 조금 두껍게 썰자 그녀는 비판했고 내가 차를 거의 가득 따르자 미간을 찌푸렸다. 며느리를 들인 거지. 구경하라고 공주님을 모셔온 게 아니야. 그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일부러 나를 깎아내리는 그녀의 방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민준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오가며 어머니의 모든 비아냥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저 며칠만 참아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자라고 속삭였을 뿐이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문득 차가움을 느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적어도 아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관객이 되기를 선택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가 나를 거실로 부르셨다. 그는 이미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다. 이 서류들 좀 검토해다오라고 그가 말했다. 그냥 평범한 내부 확인서야. 빨리 처리하게 서명만 해. 너는 법무팀 출신이니 가족이 직접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니?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내용은 평범한 확인서가 아니라 법인, 제품 유통, 그리고 법적 책임에 관한 문서였다. 나는 바로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아버님, 회사 문서는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정 때문에 서명할 수는 더더욱 없고요.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김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세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최 여사는 비웃음을 지었다. 이제 막 며느리 됐으면서 남처럼 계산적이네. 나는 내가 그들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사건은 더 심각해졌다. 뒤뜰을 지나갈 때 작은 소란이 들렸다. 엿보니 시어머니가 선희 이모님의 팔을 붙잡고 창고로 끌고 가고 있었다. 너 그 애한테 무슨 말 했어? 그녀가 쉬쉬거렸다. 선희 이모님은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근처에 서서 말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간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잡고 있던 팔을 놓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부주의해서 물건을 망가뜨렸어. 하지만 나는 선희 이모님의 팔이 붉게 변한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고 선희 이모님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가방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가방에 한 주머니 지퍼가 열려 있었다. 안의 서류들은 더 이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다. 누군가 내 물건을 만졌다면 나는 안다. 고개를 들자 민준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까 네가 뭐 필요한가 싶어서 찾아봤어라고 그가 재빨리 말했다. 변명이 너무 자기적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류철 더미부터 선희 이모님에 대한 신문, 그리고 내 가방을 뒤진 것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나는 웨딩드레스와 실내를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나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긴장되고 거짓되고 비밀로 가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때 나는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진짜 따귀는 이튿날 아침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이틀째 아침. 나는 아직 밖이 어둑어둑할 때 잠에서 깼다. 아래층에서는 이미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날은 남편 쪽 친척들이 새 며느리를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며느리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단지 얼굴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습, 말하는 방식,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조용히 평가하러 온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진한 음식 냄새를 맡았다. 부엌에서는 선희 이모님이 이미 혼자서 여러 개의 큰 냄비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잠을 못 자서 눈이 부어 있었다. 새벽부터 깨어났음이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계단 쪽을 힐끗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마치 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은 바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다. 내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최 여사는 소리쳤다. 선희 씨, 이리 와봐요.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다. 선희 이모님은 놀라서 서둘러 손을 닦고 나왔다.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이달 월급이에요. 그만두셔도 돼요. 이제부터 이 집은 외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선희 이모님은 얼어붙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다음 말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비웃음을 지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내 며느리가 젊고 건강한데 이런 일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자기 집일 자기가 하는 건데 뭐하러 남한테 돈을 줘? 그 말은 마치 따귀처럼 방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비아냥이나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에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방금 해고된 가사도우미의 무료 대체품이라는 선언이었다. 나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서 남편의 반응을 기대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와 같은 단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서로 얽혀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당분간 집에서 쉬어도 괜찮아. 바깥 일은 좀 미뤄도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부엌에 가두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내 직업, 내 인생, 그리고 나를 제정신으로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과 단절시키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나를 이 집에 가두고 순종하고 의존하게 만들어 필요할 때 그들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물었다. 왜 선희 이모님이 바로 지금 그만두셔야 하나요? 최 여사는 웃었다. 날카롭고 사악한 웃음이었다. 이 집은 하녀를 둘이나 키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하나,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배우든지. 둘, 이 집에서 나가든지.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내 모든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졌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불과 이틀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미 음모로 가득 찬 집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모두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선희 이모님이 몸을 숙였다. 내 캐리어 근처에 떨어진 손수건을 줍는 척했다. 일어서면서 그녀는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작고 단단한 물건 하나를 내 캐리어 옆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기도 전에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조용해서 거의 바람 소리 같았다. 아가씨, 그냥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들어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 순간으로 충분했다. 내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즉시 맞춰졌다. 선희 이모님에 대한 신문, 모호한 서류철, 내 가방을 뒤진 것, 시아버지의 시선, 민준의 계산된 침묵. 오늘 선희 이모님을 해고한 것은 절약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인을 입막음하고 나를 여기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나를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은 단지 나를 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꺾고 순종하게 만들어 내 이름을 이용해 서명하고 책임지고 희생양이 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아마 내가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어서 시어머니는 내가 겁을 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더 크게 소리쳤다. 내 집에서는 예의범절도 안 가르쳤나 보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분수도 모르고 날뛰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나를 길러주신 분들을 단지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나는 캐리어를 방 한가운데로 끌고 왔다. 바퀴가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결혼 반지를 빼서 그들 모두의 앞에 있는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반지가 유리에 닿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며느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하녀는 월급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집안은 억압하면서 돈도 주기 싫어하네요. 저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아마 새 신부가 그렇게 말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렸다. 내가 감히?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대문으로 걸어갔다. 민주는 그제야 앞으로 달려나왔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나를 막기 위해서였다. 네가 지금 가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나는 이 남자가 내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을 보니 내가 본 것은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계산과 분노뿐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네 가족이야말로 큰 문제고 더 이상 그걸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너무나 맑았다. 캐리어 옆 주머니를 열어 선희 이모님이 준 물건을 꺼냈다. 작고 검은색의 USB 드라이브였다. 나는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화면 앞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출처 불명의 건강보조 식품을 재포장하는 영상, 클립, 이중 장부 사진, 시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서류 스캔본, 그리고 법적 책임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모든 파일을 열어보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상철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명확히 알았다. 이 결혼은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돈을 던졌을 때 이미 끝났다. 그리고 나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거의 자정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선희 이모님이 작은 USB 드라이브에 남겨둔 모든 영상 클립, 모든 서류 스캔본, 모든 데이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보면 볼수록 손이 차가워졌다. 내가 막연하게 의심했던 것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단순히 모호한 서류나 집안에서의 몇몇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은 재포장 조직을 운영하며 저품질 건강보조식품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장부를 두 개의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탈출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나는 모든 폴더를 열었다. 데이터의 층위가 겹겹이 너무나 명확하고 끔찍하게 드러났다. 브랜드 없는 포장에서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상자로 제품을 옮기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창고 사진, 구매 및 판매 송장 사진에는 금액이 맞지 않았다. 깔끔한 계약서 스캔본도 있었지만 유통의 법적 책임자 부분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몇 번이고 나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칸이었다. 때로는 시아버지가 그것은 단지 내부 확인서라고 했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그저 가족 절차라고 했으며, 때로는 민준이 가족이니까 내가 서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득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나를 며느리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깨끗한 이름이 필요했다. 법률 분야 배경을 가졌고 교육받았으며 나쁜 기록이 없는 그들 가족 전체의 희생양이 되기에 완벽한 누군가가. 나는 한참 동안 얼어붙은 채 앉아 있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웃겨서가 아니라 너무나 쓰라려서였다. 불과 이틀 전에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 빈칸을 보니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위해 준비한 자리는 가족안이 아니라 피고인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분노하지도 울지도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시댁에 쳐들어가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 밖에 서 계셨지만 나는 그저 엄마, 상철 삼촌한테 전화 좀 할게요라고 말했다. 상철 삼촌은 어머니의 남동생으로 오랫동안 경찰에서 형사로 일해오셨다. 내가 감정적으로 전화하면 그가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삼촌, 가족관계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올바른 절차를 밟기 위해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워졌다. 네가 확신했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해. 컴퓨터 켜고 내용 목록부터 먼저 삼촌한테 보내봐.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의 1시간 후 그는 우리 집에 도착했다. 제복도 경찰차도 없이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아주 심각한 얼굴만 가지고 오셨다. 그는 내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왜 결혼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아 안경을 쓰며 말했다. 하나씩 열어봐. 나는 따랐다. 우리 둘은 모든 클립, 모든 사진, 모든 계약,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다. 확인할수록 상철 삼촌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법적 책임자 칸이 비어있는 문서 스캔본을 보았을 때 그는 테이블에 손을 올려 2번 두드리고 물었다. 그들이 너한테 서명하라고 한 적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 삼촌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네가 여기에 서명했다면 너는 끝났어. 그의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내 가슴을 강타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며느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뒤집어 씌울 깨끗한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상철 삼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다. 똑똑히 기억해. 이제부터는 절대 감정적으로 그들과 연락하지 마. 도전하지도 위협하지도 네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졌는지 알게 하지도 마. 하지만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내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 여사, 그리고 가은, 심지어 그들의 집 전화까지. 전화는 번갈아가며 마치 그들이 패닉에 빠진 것처럼 절박하게 걸려왔다. 나는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는 화면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다. 죄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나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메시지를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았다. 예전처럼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 그의 선량한 가면이 찢어졌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야 한다는 확신만이 있었다. 나는 받았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네가 가져간 USB가 뭐냐고. 나는 비웃었다. 이런 순간에도 그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USB였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어머님께 여쭤보셔야죠. 어머님께서 더 두려워하는 게 저인지 아니면 법인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가 이를 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고 이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차갑고 위협이 가득했다. 도를 넘지 마. 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 나는 의자에 기댔다. 눈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녀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충분히 알고 있죠.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그는 내가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너는 돌아올 길이 없어.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돌아올 길이 없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상철 삼촌은 나를 칭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아내로서 가졌던 시각은 버려. 더 이상 그를 네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 이 사건의 일부로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파서였다. 한 번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순진해질 수 없는 진실이 주는 아픔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철 삼촌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절차에 따라 초기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도 내 고통을 이야기하며 울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모든 원본 데이터, 파일 목록, 생성 시간, 저장 출처 모든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꽤 오랫동안 확인하고 몇 가지를 물어본 뒤 명확하게 조서를 작성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 돌아가기 전에 상철 삼촌은 앞에서 멈춰서서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야. 너는 증거 제공자야. 감정이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민준, 이 모든 것에서 그의 위치는 어디일까? 그는 단지 가족에게 휩쓸린 희생양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내 앞에서 좋은 남편 역할을 연기했을 뿐일까? 나는 경찰서를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나는 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단순히 가족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들은 불과 이틀 된 며느리가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조용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집을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 각자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댁 식구들이 조금은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내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애원하거나 화해하려는 척하는 전화는 없었다. 그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더 빠르고 더 잔인하며 그들의 본성에 더 부합하는 방식. 나를 압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먼저 나를 무너뜨려 내가 당황해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 계실 때 집 전화가 울렸다. 내가 막 내려왔을 때 이미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댁의 따님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결혼 이틀 만에 남편 집안을 망가뜨리려 드는 겁니까?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꾸며낸 것이 아니라 분노와 억압에 익숙한 목소리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드세지는 않지만 약하지도 않으시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제 딸은 누구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최 여사는 비웃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부엌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며 많이 묻지 않고 그저 속삭였다.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점심때 민준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미리 전화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데리러 온 남편의 태도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나를 믿게 만들었던 부드러운 미소는 더 이상 없었다. 가족의 이익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절박한 사람의 긴장감만이 있었다. 내가 나가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데이터 전부 지워.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이런 순간에도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나는 계단을 한 칸 내려가며 조용하고 명확하게 물었다. 내가 그 서류들에 서명하고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나 대신 책임져 줄 건가요?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당의 마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렸지만 그는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는 나를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그는 나를 방패로 삼을 계획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민주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반지를 꽉 쥐었고 턱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는 으르렁거렸다. 나를 몰아붙이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부터 몰아붙인 건 당신과 당신 가족이에요. 그는 몇 초 더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빨랐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상실감은 없었다. 아내의 집에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거 삭제를 요구하러 온 남자.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한 사건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더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더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지역 가십 커뮤니티에 스크린샷 몇 개를 보내왔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손이 차가워졌다. 내 결혼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내 이름과 직장이 언급되었으며 악의적인 비방글이 함께 있었다. 내가 시댁에 얹혀 살았고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그들을 모함한다고 했다.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간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내가 법조계 사람이기 때문에 시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했다는 여론을 유도하는 댓글들도 있었다. 나는 그 글들을 한 줄 한 줄 쳐다보았다. 목이 메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중의 눈에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꾸고 싶어 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녀의 본성을 보여주었다. 새언니가 이길 것 같아요? 새 며느리 혼자서 대가족이랑 싸우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짧게 답장했다. 난 당신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법이 일하게 놔두는 거지. 나는 가은 같은 사람은 내가 당황해서 논쟁을 벌이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상철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 명예훼손과 데이터 삭제 요구 단계까지 왔다면 남은 증거를 파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커. 준비해야 해.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쥐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면요. 삼촌, 그들의 진짜 얼굴이 더 드러날 거고 그들의 파멸은 더 빨라질 거야. 하지만 위험한 건 패닉에 빠진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비방당하거나 위협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나를 입막음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살아있는 증인 선희 이모님도 입막음하고 싶어 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 모든 불이 꺼졌을 때 내 핸드폰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울렸다. 받자마자 전화기 저편에서 숨가쁘고 떨리는 선희 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말이 끊겼고 너무나 두려워서 거의 불분명했다. 아가씨, 그들이 저를 가뒀어요. 제가 입을 열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 연결이 끊겼다. 나는 바로 일어섰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플 지경이었다. 불과 몇 초 만에 나는 모든 것이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억압하는 문제나 가족이 명예를 지키려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사람을 감금하고 증인을 입막음하고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단지 한 여자가 말을 할까 두려워 감금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내가 USB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울 것이 틀림없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는 즉시 상철 삼촌에게 전화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나는 숨도 거의 쉬지 않고 빠르게 말했다. 전화가 중간에 끊겼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철 삼촌은 빠르고 날카롭게 물었다. 새 번호야.
아니면 기존 번호야? 다른 사람 목소리 들렸어? 무슨 소리 났어?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선희 이모님의 가쁜 숨소리부터 전화가 끊기기 전의 소음까지. 내가 이야기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졌다. 한 여성이 그렇게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었고 심지어 위협받고 있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였다. 상철 삼촌은 나에게 US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열어보라고 했다. 특히 우리가 꼼꼼히 듣지 못했던 음성 녹음 파일들을. 나는 바로 앉아서 노트북을 켰다. 몇 분 후 상철 삼촌이 도착했다. 우리 둘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하나씩 들었다. 대부분은 발소리나 문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한 파일에서 우리 둘은 깜짝 놀랐다. 그 녹음에서 선희 이모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겁먹은 듯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낮고 빠르게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김 대리님 거의 다 모았어요. 창고 지출 증빙이랑 제품 일련 번호 데이터만 그들이 옮기기 전에 가져오면 돼요. 전화기 저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짧고 명확하게 들렸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증거가 다 모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녹음은 단 30초였지만 나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상철 삼촌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어폰을 빼며 천천히 말했다. 이 여자는 평범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정보 제공자이거나 심지어 다른 수사작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 집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점을 보고 조용히 모든 증거, 모든 송장, 모든 상자, 모든 대화를 수집하며 그것을 폭로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선희 이모님의 시선, USB를 줄 때 떨리던 그녀의 손,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들어있어요라는 그녀의 속삭임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그녀가 단지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녀가 단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상철 삼촌은 이 비상 상황을 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야 했다. 끊어진 전화 한 통만으로는 급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쉽게 변명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선희 이모님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차키를 집었다. 제가 가봐야겠어요. 적어도 밖에서라도 봐야겠어요. 상철 삼촌이 바로 나를 막았다. 네가 지금 가면 모든 것을 망칠 뿐이야. 네가 두 번째 인질이 되면 아무도 구할 수 없어. 나는 침묵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사실이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전화가 아니라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첫 번째 메시지, 더 이상 끼어들지 마. 두 번째 메시지, 이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세 번째 메시지, 더 짧지만 더 무거웠다. 네가 계속 밀어붙이면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는 그 화면을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문장에서 위협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두려움. 나는 짧게 답장했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간단했다면 당신들이 숨길 필요도 없었겠죠.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더 이상 답장은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확증이 되었다. 그들은 정말로 패닉에 빠졌다.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다.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상철 삼촌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앉지 않고 빠르게 말했다. 움직임이 있어. 오늘 밤에 창고에서 물건들을 옮기려고 해. 만약 놓치면 물리적 증거는 사라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내 몸의 모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은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선희 이모님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었다. 만약 그 물건들이 사라지고 선희 이모님이 계속 갇혀 있다면 내 손에 있는 USB는 귀중하더라도 그들이 쉽게 조작이라고 반박할 수 있었다. 나는 상철 삼촌을 쳐다보았다. 삼촌, 아직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다. 상철 삼촌은 몇 통의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을 보고하고 증거 인멸 및 감금 시도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재촉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삼촌 따라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재킷을 집어들고 주머니에 USB를 넣고 그를 따라 차로 갔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뼈를 찔렀다. 나는 차 안에 앉아 USB를 꽉 쥐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빠져나갈 것이다. 시댁으로 향하는 골목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한 새벽 분위기는 그들 집 앞 길을 유난히 차갑고 섬뜩하게 만들었다. 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꽉 쥐고 있었다. 우리 뒤에 또 다른 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박차는 소리가 단호하게 들렸다. 나는 이 순간부터 그동안 존경받는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그 집이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철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경찰관이 영장을 낭독하는 소리가 명확하고 차갑게 들렸다. 골목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몇몇 이웃이 문을 열었고 시장에 가려던 몇몇 사람이 멈춰섰다. 순식간에 시댁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아직 실크 잠옷차림의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녀는 대문 앞에 경찰관들을 보고 그녀 특유의 말투를 던졌다. 주소 잘못 찾아오셨네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눈은 상철 삼촌을 지나 뒤에 서 있던 나에게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입술이 경련했고 눈이 커졌으며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 같았다. 시아버지가 뒤따라 나왔다. 여전히 차가운 얼굴과 거만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일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지휘하던 경찰관이 짧게 대답했지만 마당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증거가 있으니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김 사장님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이 남자가 정말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집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들어갔다. 나는 마당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몇 분 안에 내가 전에 보았던 창고가 있는 집 뒤편이 수색되었다. 상자들이 끌려 나오고 포장이 뜯기고 서류 더미가 검사되었으며 그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표 없는 제품 더미, 가짜 스티커, 이중 장부, 금액이 맞지 않는 송장들. 증거가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가은이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은 여전히 평소처럼 거칠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네가 다 망쳤어.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소란 속에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끔찍하게 들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소리칠 필요 없이 차갑고 짧게 대답했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한 짓이야. 그 말이 막 끝나자 가은은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보니 사람은 길이 막혔을 때 가장 사나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이 소란스러운 동안 뒤쪽 창고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고 몇몇이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가장 안쪽 창고는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몇 초 후 자물쇠가 부서지는 큰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나는 선희 이모님을 보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 잿빛 얼굴, 그리고 묶였던 자국으로 붉어진 손목 상태로 끌려 나왔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대문 밖에 군중이 웅성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혐의나 논쟁이 아니었다. 선희 이모님은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가장 명백하고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증거였다. 시어머니는 선희 이모님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라스 의자를 붙잡았다. 입술이 떨리며 더듬거렸다.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그토록 당황스러운 부인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발가벗겼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2층 계단 난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위협도 계산적인 시선도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분노, 두려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먼저 배신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모든 초기 조사가 끝났을 때 시아버지는 연행되면서도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 그것이 그가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을, 그들의 말을,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존경받는 가족이라는 가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첫 순간이었을 것이다. 해가 떠오를 무렵 경찰차 2대가 떠났다. 엔진 소리는 마치 방금 찢겨나간 모든 거짓을 끌고 가는 것처럼 무겁게 들렸다. 이웃들은 골목 양쪽에 서서 속삭였다. 그동안 항상 가장 존경받는다고 여겨졌고 항상 도덕에 대해 이야기했던 가족이 결국 모든 동네 사람들의 시선 아래 끌려갔다. 나는 대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침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정신은 이전보다 더 맑았다. 선희 이모님은 치료를 받으러 갔고 물건들과 서류들은 압수되었다. 나를 억압했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위엄을 지킬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연결고리였다. 경찰차 2대가 골목 끝으로 막 사라졌을 때 시댁 마당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상철 삼촌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손목에 멍이 든 선희 이모님의 모습, 최 여사의 창백한 얼굴, 김 사장님의 완고함, 그리고 특히 계단에 서 있던 민준의 시선이 계속 맴돌았다. 그 시선은 아직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날 오후 상철 삼촌이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내가 막 앉았을 때 그가 물었다. 다른 진전이 있나요, 삼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게 물 한 잔을 건네더니 천천히 말했다. 초기 조사에서 민주는 바로 구속되지 않았어. 현재로서는 그를 직접적으로 엮을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어쩌면 그가 생각보다 깊이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단지 약해서 가족에게 휩쓸렸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짧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상철 삼촌이 인쇄된 종이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을 때 그는 페이지 중앙의 한 줄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들 집에서 압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계약서 파일이 하나 있어. 생성, 수정, 그리고 마지막 전송 기록이 모두 민준 이름의 계정에서 이루어졌어. 나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계정 이름, 접속 시간, 그리고 활동 기록이 모두 너무나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상철 삼촌을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럼 그는 단지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네요. 상철 삼촌은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멍청하지 않아.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앞에 나서지 않아. 그는 중간에 서서 모든 연결고리를 조정하고 연결하지만 항상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위치를 유지해.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야. 더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은 깨끗하게 남는 거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항상 중간에 서서 진정시키고 설득하고 중립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던 그가 사실은 가장 계산적이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민준의 연루 증거가 있었고 머릿속에는 기억의 조각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고통스럽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마다 피하던 그의 시선, 내가 참고 견디도록 궁지에 몰아넣던 그의 능숙한 말솜씨, 집안의 평화를 위해 서류에 서명하라고 설득하던 그의 모습, 심지어 우리 엄마 집 앞에 서서 사과가 아닌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던 그날 오후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무작위적인 조각들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길을 형성했다. 그가 나를 서서히 희생양의 위치로 몰아가려 했던 길.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웃음소리는 구겨진 종이처럼 건조했다. 상철 삼촌은 나를 쳐다보며 말을 끊지 않았다. 나는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말했다. 처음부터 그들이 나를 선택한 건 내가 민준과 어울려서가 아니었어. 그들은 내 직업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맞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야. 상철 삼촌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어떤 동정의 말보다도 더 가슴 아팠다. 그날 밤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쉬러 들어가셨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다. 더 이상 분노도 차가운 시선도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고 단 하루 만에 더 야위어 보였다. 눈은 푹 꺼졌고 셔츠 칼라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는 문지방에 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만약 며칠 전이었다면 그 말이 아직 내 마음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내 안에는 차가운 깨달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다.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민주는 바로 침묵했다. 그는 반박하지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몇 초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계단을 한 칸 내려가 그의 앞에 더 가까이 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이전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은 그들 편에 서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서기로 선택했고요.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옆에 늘어뜨린 그의 손이 살짝 주먹을 쥐었다. 아마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약간의 동정을 얻고 싶었거나 궁지에 몰린 남편 역할을 다시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이후 나는 그의 어떤 말도 믿을 능력이 없었다. 그는 몇 초 더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내가 한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토록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대문 너머로 멀어졌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당한 아내의 고통도 후회도 불타는 분노도 더 이상 없었다. 오직 너무나 맑고 차분한 깨달음만이 있었다. 이 결혼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달콤한 말, 존경받는 가족의 이미지,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한 역할들로 조심스럽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행운은 그 함정에 함께 묻히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이 우리 엄마 집 앞에서 떠난 후 나는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가족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차가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주요 증인으로 진술하라는 소환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리 준비를 했더라도 여전히 마주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한 가족의 본성을 발가벗길 법적 사실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조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한쪽에 앉았고 내 앞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다. 맞은편에는 최 여사, 김 사장님, 그리고 가은이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모습은 매우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기세등등하지 않았지만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그리고 가은은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입술을 깨물며 여기저기를 힐끗거렸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최 여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은 듯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와? 며칠 전이었다면 그 말이 아직 나를 숨막히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저 의자를 당겨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제가 온 건 당신들이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방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고 그녀는 멈칫했다. 경찰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었을 때 나는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이 그동안 가족이라는 가면으로 포장했던 것을 그 실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했다. 모든 서류가 열리고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다. 창고, 제품 포장, 이중 장부, 빈칸이 있는 계약서. 모든 세부 사항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져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여전히 완고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소. 그의 태도는 나를 이해시켰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펴고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몇 번이고 저에게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관련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방 안에서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그냥 빨리 서명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가족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가은이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떨렸다. 너는 정말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야. 우리 집이 너한테 번듯한 결혼식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경찰관이 책상을 두드려야 했다. 여기는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련된 이야기만 하십시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한 경찰관이 선희 이모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시선은 곧고 단호했다. 그녀는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그들의 모든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듯 일어섰다. 그녀는 선희 이모님을 똑바로 가리켰다.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렸다. 배신자, 네가 날 배신했어. 하지만 선희 이모님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우 단호했다. 저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들이 파는 제품 때문에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방 전체가 숨막히는 듯 조용해졌다. 그 두 단어는 나 자신마저 소름 돋게 했다. 이전까지 내 머릿속에서 이것은 사기, 위조, 그리고 횡령 사건이었다. 하지만 선희 이모님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모든 것이 즉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더러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다. 한 수사관이 나를 돌아보았다. 이 제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말랐다. 두 손은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나는 그 서류들에 서명할 뻔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밝혀졌다면 가장 먼저 끌려갈 사람이 내가 될 뻔했다. 그날의 조사는 모든 서류가 추가 조사를 위해 보류되면서 끝났다. 각자의 진술이 기록되었고 수사 방향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나는 그 방을 나서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언급된 모든 이름들, 모든 부인과 증거 속에서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민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조사실을 나온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복도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머릿속에는 여전히 선희 이모님의 말이 맴돌았다. 단지 당신들이 파는 제품 때문에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내 눈앞의 모든 이야기가 바뀌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패한 결혼 드라마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뒤에서 조용한 부름이 들렸다. 지은 씨. 나는 돌아보았다. 선희 이모님이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더 이상 겁먹은 듯한 어조는 없었다. 서 있는 모습도 달랐다. 여전히 마르고 창백했지만 시선은 곧았다. 나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물었다. 이모님, 저랑 할 얘기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조용한 복도 구석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평범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예전에 다른 유통업체에서 일했어요. 한 번은 특정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죠. 처음에는 보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가짜 제품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상표가 교체된 거였죠. 내 손이 차가워졌다. 선희 이모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녀의 모든 문장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때 몇몇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중 한 명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서류는 조작되었고 제품의 출처는 여러 중개업체로 돌려졌다. 밖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평범한 제품 품질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 같은 내부자는 그 뒤에 거대한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제품의 배치 번호를 추적하고 배송 경로를 추적했어요.
거기서부터 당신 남편 가족의 회사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나는 침묵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이 단지 부정직하게 사업을 한다고만 알았다. 그 대가가 생명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후 이 조직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몇몇 사람들과 연락했어요. 그들은 내부 증거가 필요했고 창고와 원본 서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고 집안에 사람이 필요했죠. 나는 속삭였다. 그래서 이모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1년 전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생각했죠. 증거를 모으고 떠나려고요. 하지만 그 가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했어요. 모든 것이 잠겨 있었고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들은 외부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일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저는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저를 그저 어리석고 겁 많은 시골 여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그들이 저를 얕볼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죠. 나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나는 그녀가 꾸중듣고 심부름하고 창고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때서야 나는 그 모든 순종 뒤에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USB는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뒀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준 것이 그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완벽한 것이었죠. 그녀는 나를 깊이 쳐다보더니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단지 모든 것을 앞당긴 것이 당신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가족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교육받은 며느리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법률 분야에서 일하고 계약서에 익숙하며 서류의 허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안 후 그들은 계획을 바꿨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은 완벽한 조각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 깨끗한 기록, 전문성, 그리고 가족이라는 신분, 적절한 곳에 당신의 서명 하나만 있으면 모든 법적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기 매우 쉬웠죠. 목이 메었다. 나는 단지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선택되었다. 내 직업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나는 몇 초간 얼어붙은 채 앉아 있다가 아까부터 나를 괴롭히던 질문을 했다. 그럼 민주는요? 선희 이모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휩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법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탐욕스럽지만 그 탐욕은 거친 방식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달라요. 그는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알고 탈출구를 준비할 줄 알고 위험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줄 알아요. 누구를 앞으로 내세워야 하고 누구를 뒤에 숨겨야 하는지 알죠. 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설계할 수 있는 몇몇 파일과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말은 마지막 장막을 찢는 것 같았다. 한때 내게 그토록 부드러웠던 부엌일 잘하는 아내는 필요 없다고 말했던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마치 무력한 것처럼 서 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가장 의식적이고 가장 차가우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 선희 이모님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지은 씨,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행운이에요. 당신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미 알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서명을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이름이 모든 서류에 적혀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빈칸이 있는 모든 계약서를 다시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서류철을 내밀 때마다, 시어머니가 재촉할 때마다,
민준이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삼키고 파괴하기 위해 준비된 기계였다. 그 대화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내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복도는 여전했고 오후의 햇살은 바닥에 창백하게 비쳤다. 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내가 방금 떠나온 것이 단지 가짜 가족이나 함정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설계되고 차갑고 계산적이며 나 같은 사람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들어오기를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시스템에서 막 탈출한 것이었다. 선희 이모님과의 대화 후 나는 민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남자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며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단지 한 사건의 연결고리일 뿐이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하지만 민준이 이번에는 직접적인 관련자로 두 번째 소환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무거웠다. 아마 서류와 증언을 통해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순진함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날 나는 대질 신문에 초대되었다. 조사실은 크지 않았고 흰색 조명은 모든 것을 차갑고 날카롭게 보이게 했다. 나는 앉아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들어왔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고 눈은 푹 꺼졌지만 시선에는 여전히 거슬리는 평온함이 남아 있었다. 마치 아직도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는 듯했다. 그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바로 물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떨리거나 목이 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오히려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차가웠다. 진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맞은편의 수사관이 서류철을 열었다. 서류들이 하나씩 꺼내졌다. 디지털 계약서, 시스템 접속 기록, 파일 수정 이력, 마지막 전송 기록, 모든 것이 하나의 계정, 하나의 이름,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민주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를 때마다 나오는 그의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평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저는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다. 아주 짧고 건조하며 차가운 웃음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항상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도록 뒤에 서는 법을 알았죠. 민주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허리를 펴고 앉으려 애썼다. 수사관은 침묵이 길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더미를 그에게 밀었다. 이 업무 흐름을 설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은 조용해졌다. 천장에 환풍기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숨막히는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그는 세 단어를 내뱉었다. 크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지만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미 예상했던 진실이라도 가해자의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 여전히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던 옆방에서 갑자기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다. 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이미 뱉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말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고 선희 이모님도 아니었고 수사관도 아니었다. 민준 자신이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워졌다. 더 이상 가짜 평온함은 없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그 말에 내 마음이 잠시 철렁했다.
하지만 아파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서명할 줄 알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민준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옅게 미소 지었다. 지치고 너무나 씁쓸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네가 서명했다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났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계획해뒀거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말은 모든 증거보다 더 명확했고 시어머니의 모든 욕설보다 더 사악했으며 내 앞에 있는 모든 서류 더미보다 더 차가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사실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나는 결코 아내로 여겨진 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하나의 계획이었을 뿐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나는 단지 내 몸이 빠르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했다. 그 집을 떠난 이후로 계속 나를 괴롭혔던 질문. 그럼 나는 그 계획에서 내 역할은 뭐였죠? 민준은 피하지도 생각하지도 1초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대답했다. 짧고 너무나 잔인해서 내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다. 책임자로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내 안에서 한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에 마지막 남은 찌꺼기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알고 보니 모든 저녁 식사, 모든 부드러운 설득, 모든 손잡음, 모든 진심 어린 듯한 시선이 만약 그 안에 약간의 진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금 내 앞에서 밝혀진 진실만큼 정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계획을 가장 치밀하게 세운 사람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진실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에 충분히 날카로울 때 말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 나는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리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 대답 하나만으로도 이 결혼은 이미 묻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장의 서류도 한 번의 재판도 없이 한때 나를 아내라고 불렀던 남자의 차가운 고백으로 그날 대질 신문 후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더 이상 충격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오히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 가장 무서웠다. 마치 큰 폭풍이 휩쓸고 간 들판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분이었다.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제품 위조에 관한 것이었지만 당국은 더 큰 네트워크, 탈세, 문서 위조, 그리고 흔적을 없애기 위한 다층적인 유통 경로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시댁 식구들이 단지 가끔씩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사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기업가 가족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최 여사와 김 사장님은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가은도 거래 및 정보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민준, 모든 디지털 증거와 증언이 밝혀진 후 그는 마침내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한때 내 앞에서 그토록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남자가 사실은 그 모든 시스템의 설계자였다. 소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다. 아마 사건이 중대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떠들썩한 이야기거리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손해를 봤던 사람들,
예전에 의심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찰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료 기록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오래된 구매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정보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그날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 서류들에 서명했다면 아마 지금 이 모든 혐의를 마주해야 하는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찔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추가 진술을 위해 소환되었을 때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사나워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시선은 공허했다. 나를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 씁쓸함,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쉬쉬거렸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나는 조용히 서서 한때 내 가슴에 앞치마를 밀어붙였고 나를 노예로 그리고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여자를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때 나는 너무나 차분했다. 나는 아주 작게 하지만 모든 단어가 명확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일이에요. 최 여사는 멈칫했다. 아마 그녀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할 말이 없었던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어떤 진실은 한번 드러나면 더 이상 큰 소리나 억압적인 습관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희 이모님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그녀가 거의 1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는 이 사건의 열쇠가 되었다. 나는 종종 그녀를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조용하고 마른 여자가 결국 모든 거짓을 찢어버릴 열쇠를 쥔 사람이 되었다. 상철 삼촌도 이 사건 이후 많이 변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나를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돌아올 때 그는 내 옆에서 걸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진실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아. 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누구보다도 그 말을 이해했다.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줄을 읽고 모든 칸을 채운 뒤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을 때 손이 잠시 멈칫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내밀었던 모든 서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들도 부드러운 어조로 단지 작은 일이라는 핑계로 내밀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때 그들은 내 인생을 그들의 잘못에 묻기 위해 내가 서명하기를 원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함정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 결혼은 사실 진심으로 시작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계산과 거짓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끝났을 때 나는 가정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잘못된 문을 마침내 닫을 수 있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고 피의자들은 계속 조사를 받았다. 내 삶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내가 되새길수록 이것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벽한 겉모습을 너무 쉽게 믿거나 달콤한 말에 너무 쉽게 마음이 약해지거나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너무 무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철사나 자물쇠로 설치되지 않은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은 적절한 미소, 가짜 친절, 그리고 너무나 달콤하게 발음되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설치된다. 그리고 만약 그날 내가 물러설 만큼 충분히 의식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였을 것이다. 그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삶은 서서히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잊는다는 의미의 정상이 아니라 더 이상 이상한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가슴에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고 어머니와 평온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법을 배우는 정상이었다. 짧은 휴가 후 나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내 책상은 여전했고 서류 더미도 여전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은 나만이 알았다. 거친 방식으로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한 후 나는 평온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직함을 더 소중히 여기며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더 경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후회하는지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간단하게 대답했다. 만약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때야말로 후회했을 거예요. 그것은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어떤 문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후에야 비로소 얼마나 숨막혔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여전히 아팠다. 아직 사랑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한번 믿었기 때문에 아팠다. 사람들은 종종 배신이 단지 분노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훨씬 더 조용한 배신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심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어느 날 밤, 어머니와 내가 테라스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 작게 물었다. 아직도 아프니, 딸? 그녀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볼까 두려운 듯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밝지도 슬프지도 않은 단지 아주 정직한 미소였다. 나는 대답했다. 아직은요, 엄마.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바람은 산들산들 불었고 내 마음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마 마침내 내가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선희 이모님이 준 USB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과거를 들추거나 증오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때로는 인생에서 단 하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관한다. 그리고 그날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나는 고개 숙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선희 이모님은 이사를 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우리 집에 한 번 왔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시선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다. 지은 씨는 자신만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한 거예요. 어느 날 모든 법적 절차가 거의 끝난 후 나는 우연히 그 가족의 집 앞길을 다시 지나게 되었다. 대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담벼락도 마당도 여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 집은 밖에서 보니 갑자기 너무나 텅 비어 보였다. 마치 한때 보여주었던 모든 따뜻함과 존경받는 이미지가 깊은 공허함을 덮고 있던 껍질에 불과했던 것처럼 나는 잠시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인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한 번 그 뿌리까지 이해하고 나면 뒤돌아보는 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이제 돌이켜보면 나는 가족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잃을 만큼 진정으로 그들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성공적으로 피한 것은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함정이었고, 만약 계속했다면 아마 남은 평온함, 명예, 그리고 내 미래로 그 대가를 치렀을 잘못된 삶이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기억할 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날 캐리어를 끌고 떠날 만큼 충분히 의식이 있었고 내 양심에 맞지 않는 것에 서명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했으며 단지 가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단호했던 그날의 나 자신에게 감사할 뿐이다. 이 삶에서 누구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나도 실수했다.
사람을 잘못 선택했고 신뢰를 잘못 두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지 두려움, 후회, 또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시 시작했다.